영토를 넓히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 지도자가 동시에 자기 나라 영토 40%에 대한 통제력을 조용히 잃어가고 있다면 그걸 과연 이기는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우크라이나 전선이 아닙니다. 총성이 없는 곳에서 벌어지는 붕괴입니다. 러시아 극동 전체 국토의 40%를 차지하는 이 광대한 지역에서 지금 러시아는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는데 영토를 잃고 있어요. 인구는 빠져나가고 기반 시설은 썩어가고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건 다름 아닌 중국과 북한입니다. 왜 러시아 극동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이미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세력이 중국과 북한이라면 러시아는 지금 동맹국에게 자국 영토를 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세 층을 들여다봅니다. 표면에 있는 숫자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구조를 어떻게 가속시켰는지, 그리고 그 결과 지금 러시아 극동에서 무슨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입니다. 이 영상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은 러시아 전황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질문을 들고 나가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인구 감소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국이 자기 자신을 소비하면서 붕괴하는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상파 전황 뉴스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한번 들여다봅시다. 러시아 극동의 역사는 강제에서 시작했습니다. 스탈린 시대, 수십만 명의 굴라그 수감자들이 영하의 동토에서 철로를 깔고 광산을 열었어요. 항만을 세웠고 그 과정에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강제 노동만으로 사람을 붙들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스탈린 사후 소련은 방식을 바꿨습니다. 극동 임금을 전국 평균의 1.5배에서 최대 2배까지 보장했고 이 지역에서 일한 노동자에게는 고향의 아파트를 받을 권리를 줬어요. 간단한 공식이었지만 효과는 강력했습니다. 브레즈네프 시대에는 5만 명의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이 땅으로 이주했어요. 유배지였던 땅이 커리어를 쌓는 기회의 땅으로 바뀐 겁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중앙 권위가 약속을 책임진다는 구조였어요.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이 땅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1980년대 후반까지 극동 인구 유입은 계속 늘었습니다. 그러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십 년치 투자가 증발했어요. 동쪽에서 수년을 일한 노동자들은 아파트 권리를 잃었고 저축은 인플레이션에 녹았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하나였어요. 떠나는 것. 1991년부터 극동 인구는 매년 순유출로 전환됐고 이 흐름은 35년이 지난 지금도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1989년 러시아 극동에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오늘 그 숫자는 8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평균치만 보면 진짜 충격을 놓칩니다. 추카트카는 인구의 3분의 2가 사라졌어요. 소련의 금과 자원 채굴 거점이었던 마가단도 비슷한 속도로 비어갔습니다. 캄차카는 3명 중 1명이 떠났어요. 이 지역들은 사실상 유기된 겁니다. 돌아올 사람도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걸 짚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이들은 계산을 했습니다. 임금 우대는 사라졌는데 생활비는 그대로였어요. 논리적인 선택의 결과가 35년간 쌓인 겁니다. 이걸 자연스러운 인구 변동이라고 부르는 분석이 있는데 그건 숫자는 읽지만 구조는 안 보는 겁니다. 2025년에 SNS에 유출된 영상이 있습니다. 야쿠츠크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광물 매장량을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땅 아래에 있는 이 도시에서 주민들이 진흙 속에 줄을 서서 냉동육을 사고 있었어요. 그리고 2016년 겨울 추카트카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감자와 양파 같은 기본 식료품이 지역 매장에서 수주 동안 자취를 감췄어요. 영하 40도 고속도로에 배송 트럭이 고립됐고 트럭 한 대가 멈춘다는 건 식품 스톤이 얼어버린다는 것, 그리고 운전기사의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추카트카가 어떤 곳인지 알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얼음 사막이 아닙니다. 베어링 해협을 통제하는 미국과 해상 경계를 맞댄 전략적 요충지예요. 러시아는 랭글섬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 북극 군사 거점을 구축했고 소프카, 이 레이더 시스템은 알래스카에서 이륙하는 전투기조차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이더 그늘 아래서 기지를 운영하는 인원들이 영하의 추위 속에 기본 식량을 얻기 위해 줄을 서고 있어요. 민간인을 먹이지 못하는 전략 거점은 안에서 이미 무너진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건 알려진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러시아 극동이 비어가고 있다는 건 오래된 뉴스처럼 들리죠.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칩니다. 이 붕괴를 20년짜리 완만한 쇠퇴로 보는 순간 2022년 이후 이 구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놓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극동의 마지막 자원을 어떻게 빨아들였는지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동원령 이야기부터 시작합시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동원령을 내렸을 때 그 충격은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어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달랐습니다. 이 도시들은 대체 직종이 많고 동원을 피할 경로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정치적 가시성이 높습니다. 크렘린도 알고 있어요. 대도시에서 대규모 징집이 이루어지면 정치적 비용이 크다는 걸. 극동의 소수민족 공화국들은 달랐습니다. 대체 일자리가 없었고 피할 방법도 없었으며 항의에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결과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가장 조용한 지역이 가장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숫자를 보면 명확해져요. 부랴트 공화국은 러시아 전체 인구의 0.3%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공화국 출신 전사자는 전체 사망자의 1.16%예요. 4배 가까이 높은 비율입니다. BBC 분석에 따르면 전사자 비율 상위 10개 지역 중 6개가 소수민족 공화국이에요. 하바롭스크 인근의 가스키라는 마을, 주민이 210명이었는데 14명이 동원됐습니다. 전 몽골 대통령 엘베그 도르지는 이 상황을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몽골 민족을 소모품으로 볼 뿐이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폴린 폴리시는 이 구조를 단 한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식민주의. 이 단어가 주류 분석에서 거의 안 나오는 건 그 단어의 함의를 감당하기 싫어서입니다. 전쟁은 인적 자원만 삼킨 게 아닙니다. 예산도 삼켰어요. 2016년 러시아 연방 예산에서 국방과 안보 지출이 전체의 38%에 달합니다. 그중 84%는 기밀 처리되어 있어요. 전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는 22%로 인상됐습니다. 이 예산 구조에서 극동에 배분할 재원은 사실상 소멸됐어요. 그 결과가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건 항공입니다. 극동은 도로도 부족하고 철도도 제한적이에요. 거리는 엄청나고요. 이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는 유일한 실질적 수단은 항공입니다. 그런데 이 항공망의 뼈대를 이루는 AN-24, AN-16 기종의 기령이 40년에서 50년 사이예요. 2025년 7월 안가라 항공 소속 AN-24 한 대가 추락해 4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국의 해결책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 기종의 운항 수명을 10년 더 연장했습니다. 대체할 새 항공기가 없으니까요. 2026년 예산에서 항공기 생산 지출은 40% 삭감됐고 노후 기종 교체 지원금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러시아는 2023년에 2030년까지 1년기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2025년까지 실제 생산된 숫자는 13기였습니다. 계획은 조용히 사라졌어요. 참 신기하죠? 계획 발표는 대대적으로 하고 취소는 조용히 합니다. 그리고 BAM 철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바이칼, 아무르 철도, 4km짜리. 이 노선은 소련 두 세대의 노동으로 건설됐습니다. 러시아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유일한 전략적 철도 동맥이에요. 2021년 푸틴은 이 노선과 시베리아 횡단 철도에 약 100억 달러를 투자해 현대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국의 석탄과 원자재를 수출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였거든요. 종이 위에선 러시아의 아시아 진출 관문을 확장하는 계획이었어요. 전쟁이 그 계획을 삼켰습니다. 예산은 국방으로 이전됐고 노동자들은 전선으로 갔어요. 현대화는 멈췄습니다. 2024년 11월 BAM 최대 터널이 무너졌어요. 우회로로 차량 운반선을 쓰게 됐는데 이건 가장 느린 대안입니다. 수송 목표는 1억 8천만 톤이었는데 현실은 1억 1천만 톤 수준이에요.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대기 위해 중국의 에너지를 팔아야 하는데 그 수출 통로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가 아니라 구조적 자기 파괴예요. 그럼 이 빈 공간을 누가 채우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스크바는 이 지역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별 경제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구역에 들어온 건 러시아 노동자가 아니라 중국 투자자와 중국 노동자였어요. 하바롭스크와 중국 사이의 화물 물동량은 2024년 한 해에만 550만 톤이 늘었고 2025년 상반기에는 추가로 36% 증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외 정보국은 이 그림을 경제적 병합이라고 부릅니다. 블라디보스토크부터 우랄 사이에 중국인이 추정 50만 명 살고 있어요. 일부 도시에서는 중국인과 중앙아시아 이주민을 합치면 러시아 민족과 거의 동수에 이릅니다. 여기서 역사 얘기를 하나 짚어야 해요. 이 지역에 살던 러시아인들은 원래 이 땅 출신이 아닙니다. 소련 시대에 더 높은 임금을 약속받고 이주한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들의 이 땅에 대한 애착은 약하고 해마다 조금씩 더 떠나갑니다. 중국인 노동자와 투자자가 빈 공간을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관심이 순수한 경제 계산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역사적 층위가 있어요. 2023년 중국 자원부는 공식 지도에 러시아 도시들을 옛 중국 지명으로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하이선 웨이가 됐고 사할리는 쿠예다오로 표기됩니다. 러시아 대사관이 웨이보에 블라디보스토크 160주년을 기념하는 게시물을 올렸을 때 중국 외교관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게 우리 하이선 웨이 아니었나요? 일반 사용자들의 반응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조상의 땅 언젠가 돌아온다. 중국은 극동을 침략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를 장악하고 인구를 채우고 공식 지도에 역사적 주장을 새겨놓고 있어요. 이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입니다. 2024년부터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극동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공식 집계는 1만 5천 명 이상입니다. 비공식 추정치는 5만 명에 근접하고 러시아 기업들이 추가로 15만 3천 명의 노동자를 요청했습니다. 왜 이 수요가 이렇게 높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북한 노동자는 싸고 순종적이며 불평할 수 없어요. 2026년 3월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가 발표한 보고서는 이 싸다는 말 뒤에 뭐가 있는지 보여줍니다. 21명의 북한 노동자 인터뷰 결과입니다. 하루 14시간 노동, 연 364일 일합니다. 바퀴벌레가 들끓는 컨테이너에서 살고 여권은 압수됩니다. 임금은 월 10달러까지 떨어져요. 러시아 기업이 지급하는 금액과 노동자가 실제 받는 돈의 차액은 평양으로 흘러갑니다. UN 데이터에 따르면 이 국가주도 강제노동 프로그램이 연간 5억 달러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그 대부분이 북한 군사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같은 땅입니다. 90년 전 굴라그 수감자들이 이 영하의 동토에서 철로를 깔고 광산을 열다가 죽어갔어요. 90년 후 같은 자리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컨테이너에 살며 임금의 대부분을 국가에 바칩니다. 방식은 달라졌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강제 노동으로 운영되는 경제. 그리고 이번엔 그 강제 노동의 수익이 핵미사일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러시아가 자기 영토로 북한 핵 프로그램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두 핵무장 국가가 다른 도구로 같은 전략적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중국은 경제로, 북한은 노동력으로. 그리고 이 이중 침투는 크렘린이 가장 예민하게 여기는 문제를 건드립니다. 영토 통합.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이 구도가 한반도 안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극동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핵 프로그램으로 들어간다면 한국이 억제하려는 북한 핵 역량을 러시아가 자기 땅에서 자금을 조달해 키우고 있는 셈이에요. 낮은 하산 물류 협력이 중단된 이후 남북러 삼각 구도가 어떻게 재편됐는지와 맞물려서 보면 이 그림의 함의는 전황 보도가 전혀 다루지 않는 층위에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애초에 이 특별 경제구역을 한국, 일본 같은 동아시아 자본을 유치하는 창구로 활용하려 했어요. 한때 현대, 롯데를 포함한 한국 기업들이 블라디보스토크의 투자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지금은요, 제재와 전쟁이 그 경로를 닫았고 러시아가 대안으로 선택한 건 중국과 북한이에요. 한국이 빠진 자리를 두 핵 강국이 채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구도가 아니에요. 러시아가 서방 제재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파트너를 고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지정학적 무게가 지금 극동에서 가시화되고 있어요. 이 변화하는 인구 구조 속에서 시베리아 독립운동,
소위 시베리아 합중국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음엔 예술운동으로 시작했는데 점차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활동가들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러시아를 떠난 그룹에 속합니다. 지금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주변부 운동입니다. 하지만 맥락을 봐야 해요. 25년 집권 동안 푸틴은 체첸부터 타타르스탄까지 모든 분리주의 기류를 억눌러 왔습니다. 극동은 모스크바의 개입 능력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거리가 너무 멀고 제도 인프라가 취약하시, 보안 병력 주둔도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인구 구조가 다시 변수가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면 이미 수십 년째 국가로부터 잊혀져 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동원령으로 남자들을 빼앗겼고 영화의 겨울에 식료품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소속감의 끈이 가늘어질수록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생기기 시작해요. 모스크바가 조금이라도 약해지는 신호를 보이는 순간 이 질문이 움직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인구 붕괴가 정치적 불안을 만들고 정치적 불안이 다시 인구 붕괴를 가속시키는 구조입니다. 이 두 힘은 서로를 먹여 살립니다. 크렘린이 이 그림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수십 년간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150만 헥타르 이상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과 특별경제구역으로 투자를 유치하려 했어요. 항공권 보조금과 에너지 우대 요금으로 생활비를 낮추려 했습니다. 2016년 4월에는 장관급 극동 인구정책 전략회의가 열렸고 푸틴은 이 지역을 개인적 우선 과제라고 수차례 명시했어요. 결과는요, 30년 프로그램의 성과는 명확합니다. 무상으로 나눠준 땅의 대부분은 도로도 철도도 인프라도 없는 땅이었어요. 종이 위에서 무상이지만 실제로는 살 수 없는 땅.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제한적인 성공을 거뒀지만 그 성공이 다른 지역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블라디보스토크는 이미 극동에서 가장 온화하고 접근성이 높은 도시거든요. 그 외 지역에서는 적용 자체가 안 되는 모델이에요. 도시개발 계획은 발표 단계에서 멈췄고 그나마 남아있던 예산은 2022년 전쟁으로 이전됐습니다. 러시아 과학원 연구자들은 이미 최근 인센티브 물결이 시작되기 5년 전에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모델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문제는 인식 부재가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소련 모델을 지탱하던 중앙권위와 국가 보증 시스템이 무너졌고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모델을 아무도 찾지 못했어요. 인식하면서도 바꿀 수 없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문제를 모르면 해결이라도 시도하죠. 알면서도 바꿀 수 없다면 남은 건 선언뿐입니다. 푸틴은 극동을 러시아의 미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는 지금 중국어와 조선어가 들리는 곳이 되어가고 있어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 이전에도 이미 작동하지 않던 모델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엔 재원 자체가 사라졌어요. 구조적 불가능성에 예산 소멸까지 더해진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더라도 훈련받은 인력이 전선에서 전사하거나 부상당하거나 도망할 전대화는 철도 현대화는 멈췄으며 항공기 교체는 2030년대 이후로 사실상 연기됐습니다.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조차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 수십 년 동안 중국과 북한의 침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한번 뿌리내린 경제 네트워크, 한번 채워진 인구 구조, 한번 공식 지도에 새겨진 역사적 주장, 이게 뒤집어지는 속도는 그것이 형성되는 속도보다 훨씬 느립니다. 추세가 역전 불가능한 임계점을 이미 넘었을 가능성,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가능성을 진지하게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토를 넓히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 지도자가 자기 나라 영토 40%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면 이기는 전쟁이냐고. 지금 이 시점에서 보이는 건 그 질문 자체가 너무 작았다는 겁니다. 전선에서의 영토 다툼은 지도 위의 선을 바꾸는 싸움이에요. 하지만 극동에서 벌어지는 건 다릅니다. 총성 없이 선전포고 없이 행정 절차도 없이 실제 통제권이 바뀌고 있어요. 중국이 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노동력을 채우고 있어요. 인프라는 썩어가고 매년 조금씩 더 많은 러시아인이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푸틴이 이 시 본연간 가장 두려워한 건 영토 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선전포고하지 않은 채 그 땅의 실질적 성격이 바뀌고 있어요. 전쟁터에서 이기고 있는 동안 그 뒤에서 나라를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기는 전쟁과 나라를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러시아 극동에서 중국이 경제를 잡고 북한이 노동력을 채우고 인구는 빠져나가는 이 구조, 10년 후, 이 땅의 실질적 주인은 누가 될까요? 그리고 러시아, 북한 군사 밀착이 극동 노동 채널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지금 이 변화가 한반도 안보 지형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음 영상에서 이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